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2년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민년이라 그러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뭐 흑호의 해 이러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민년 아니에요. 아직 왜냐하면 그 절기상으로 우리가 이 음력을 기준으로 이민년을 따질 뿐만 아니라 사주를 볼 때는 또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이민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민년은 아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주제는 일조권에 대한 얘기인데, 동짓날이 얼마 전이었잖아요. 12월 21일이 동지이기 때문에 동지 때 또 이제 관심도 많으셔서 일조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대구지방법원에서, 그러니까 서부지원에서 공사금지가처분 승소 판결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지금 그 우리 피해 아파트가 올라가는 남쪽 방향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거 공사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승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매년 가처분에 대한 그 공사를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 가처분 승소 판결을 받는데, 이번에도 또 그 승소 판결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는 거거든요. 사실 공사금지 가처분 잘 인용 안 돼요. 한 100건 정도 소송하면 일반적으로 그 중에 한두 건 인용될까 말까인데, 제가 벌써 변호사 22년째인데 하면서 일조권을 이유로 한 공사금지 가처분을 무려 20건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유명한 저기 대치청실 아파트 단대부고 뒤에 있는 그 아파트도 제가 공사금지 시켰고, 그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있는 단대부고에 일조권 침해를 준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 그러니까 가락시형 아파트도 공사금지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공사금지 시켰던 거고.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내가 공사금지 시킨 그 세대수만 합쳐도 아마 한 몇천 세대 한 단지는 될 거야. 그리고 작년에 지금 설명드릴 대구에서 공사금지 가처분을 하나 인용받았고, 그리고 재작년이죠. 그 2020년도에 인천동시공사가 짓는 그 뉴스테이 아파트 220세대 공사금지 시켰고, 부산에서 또 이진건설이 짓는 롯데캐슬 아파트도 거기서 상업지역이었는데 상대편 건물 쪽이 그것도 199세대 공사금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공사금지가 되기는 해요. 근데 모든 게 아무렇게나 막 제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사금지를 시킬 수 있는지 아는 사람, 고기 맛을 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근데 저희는 정확하게 봐서 공사금지가 인용될 사건들로 보이는 것들은 공사금지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그것도 시간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해야 돼요.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피해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가해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쭉 저어가는 것들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일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느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지일 기준으로 해서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꼭 그 동지일날 가서 판사가 재판한다는 게 아니지. 그럼 재판 1년에 한 번씩 그 동짓날만 재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동짓날 절대 가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아파트와 가해 아파트를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컴퓨터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을 우리 12시에 우리 머리 위에 남중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을 진태양시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태양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진태양시에 우리 머리 위에 남중을 하게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양쪽의 아파트를 모델링한 다음에 돌려보는 거예요.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거실, 베란다, 바깥창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확장 안 한 아파트는 뭐 어디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 물어보시는데, 대법원 판례가 거실, 베란다, 바깥창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창을 기준으로 해서 일조량을 측정하는데, 그것도 더 들어가면 어려워. 그러면 그 창 면적의 일부만 해가 들어오거나 일부가 또 가려지면 어떻게 판단할 거냐?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면분석이라고 해서 일조량이 50% 이상이 되면 그건 해가 들어온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면분석 기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는데, 또 그 유리창, 그러니까 거실 베란다 바깥창에 대각선을 그어서 그 가운데 점이 가려지면 해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가려지면 해가 안 드는 거고, 그게 열리면 해가 드는 것으로 보는 전분석 기법도 있어요. 그게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기법이야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그게 유용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운데 창이 그 점에만 해가 든다는 거는 해가 어쨌든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해가 되려면
동그랗게만 못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쭉 그 뭐 네모난 그 건물의 형상체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열려 있다 그러면 반 이상의 해가 되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해요. 다만 실제로 분석해 보면 시간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길게는 뭐 30분 이상 차이가 난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어느 기법을 선택할지는 주로 면분석 기법으로 하지만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기법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좀 제가 얘기가 좀 복잡해졌는데, 대신 일조권에 대한 침해 기준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해서 2시간의 해가 뜨느냐, 그 다음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총 4시간의 해가 드느냐를 기준으로 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그러니까 2시간 이상 또는 4시간 이상 그 둘 중에 하나라도 해가 들어오면 참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되지 않으면 결국 2시간 미만, 1시간 59분, 3시간 59분의 해가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수인한도,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해 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공사 금지가 되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일조권 침해가 심각해야 돼요. 이 정도는 공사 금지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기준은 연속 일조가 30분 미만으로 떨어지고 총 일조가 1시간 미만으로 떨어지면 공사 금지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만 보고는 안 하지. 그렇다고 그러면 뭐하러 그 재판하겠어요? 시간 갖고 하지. 근데 뭐 지역성, 지역이 어디냐, 누가 어떤 건물이 먼저 올라갔느냐, 그리고 또 여태까지 상대방이 어떤 교섭을 했느냐, 그리고 또 이런 일조 방해를 좀 회피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는 것처럼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남양북에 그 거의 저층세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가 하루 종일 잘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 아파트가 남쪽 방향으로 들어서고, 또 이 아파트의 문제는 요즘 아파트를 이렇게 판으로 안 져. 이렇게 넓게 안 짓는데 그 보통 한 개 라인, 2개 라인 정도를 이렇게 탑상형으로 짓거든요. 근데 그 배치를 할 때 그 우리 피해 아파트 쪽으로 근접해서 배치를 하면서 굉장히 건물을 그러니까 많이 붙였죠. 그러다 보니까 전면을 전부 다 막은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배치하는 건 회피의 노력을 전혀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또 하나 이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었어요. 준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준주거 지역은 우리 건축법 61조에 있는 일조 보호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조권에 대한 규정은 딱 하나 있어요. 건축법에 61조 시행령 86조. 그게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정북 방향, 북쪽 방향으로 적어도 9m까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9m까지는 1.5m 띄우고, 9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높이 2분의 1을 띄워라, 이런 규정이 있거든. 왜냐? 북쪽에 거주하고 있는 인접 주민들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서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딱 하나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뭐 연속 일조 2시간, 총 일조 4시간 이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거는 법원의 판례로서 나오는 거지 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축적된 판례가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곳이 어디냐?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나 주거 전용 지역에서만 또 그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런 준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준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건물 높이 2분의 1을 띄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 측에서는 그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야, 이거는 왜 공사금지 시키냐? 여기 준주거 지역이다. 공법상으로 자기들은, 공법상이라는 게 이제 그 관청하고 관계에 있어서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 법대로 지으라고 해서 줬고 허가도 다 받았는데 왜 공사를 금지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야, 그거는 법의 얘기고 공법상, 그러니까 건축을 허가하는 관청과 건축주와의 관계에서 얘기지, 우리 사법상의 관계에서는 일조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된다면 다른 그런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판결이 났냐 하면, 이 사건 아파트 107동 1호 2호 라인에 대해서 12층을 초과하지 않도록 층수를 제한하라 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층을 넘어서는 공사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가처분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지금 개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채권자들 아파트, 그러니까 피해 아파트의 경우에는 13년 됐어요. 28층, 최고 층수가 28층이고, 그리고 또 채무자 아파트는 최고 층수가 36층.
그러다 보니까 우리 층보다 8층이 높긴 해요. 세무자 측에서는 너네 아파트도 28층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일부 일조 침해를 심각하게 주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쪽도 문제인데 교섭을 하지 않았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적극적으로 교섭하라는 거예요. 소통하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거면 일조 침해를 발생시키면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일조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라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지금까지도 안 해. 그러니까 공사 중지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조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배려를 하라는 거거든,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소송 과정이 됐든 아니면 이거를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배려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공사 중지해 이렇게 법원이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또 상대편 변호사가 법원의 취지, 그다음에 이 판례의 취지를 알아서 빨리 시행사를 설득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조합이나 시행사 설득해서 빨리 가서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섭이고 소통인데 그걸 안 해요. 불통인 거지. 그래서 법은 뭐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어떻게 보면 너무 기계적으로 아니면 뭐 정량적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적으로, 그리고 또 뭔가 다른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소통을 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특히 이런 환경소송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판결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결정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아니면 보험증권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중지해라라고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관 건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이 침해를 입는 입장에서는 재빨리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판결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사실 말은 쉽지만 우리나라 변호사들 뭐 3만 명 넘어도 공사금지 가처분 받아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일조권 소송 좀 하신다는 변호사님들도 계신데 사실 그렇게 이 공사금지 가처분 받은 변호사들 손에 꼽습니다. 근데 저희는 매년 이렇게 공사금지 가처분을 인정받고 있다는 거 저희가 얘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